증기선 시베리아호 1904년 1월 13일. 몸은 다소 나약하고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중이다. 감기가 아주 심하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아프다고 누워만 있지는 않았고 갑판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하루 동안은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였으며 지금도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정말 괴상하고 야생적인 꿈들만 꾸었다. 호놀룰루가 눈앞에 보이며 1시간 후면 배에서 내려 이 편지를 붙이고 전쟁이 터졌는지 여부를 알아볼 예정이다. 감기만 빼면 여행은 매우 즐거운 편이다. 날씨도 완벽하고 배의 상태도 마찬가지이다. 선장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다른 일정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증기선 시베리아호 1904년 1월 15일. 우리는 어제 호놀룰루를 출항하였다. 감기 때문에 아직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와이키키 바다에서 수영도 했고 하와이안 호텔에서 열린 콘서트도 관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미있는 일도 하나 있었다. 배에 탄 중국인 선원들이 운영하던 노름판에 참여하였는데 25분 만에 3번이나 판돈을 모두 따내고 14달러 85센트를 땄다. 보다시피 나는 나 자신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낸 셈이다. 종군 기자들, 이른바 독수리 떼로 불리는 이들은 매우 유쾌한 무리이다. 호놀룰루에서 많은 승객이 내린 뒤로 우리 모두 선장의 식탁에 함께 모여 앉게 되었다. 참고로 호놀룰루까지 오는 동안은 신혼부부 3쌍이 식탁의 맨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편지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내용인데 주변의 기자들이 계속 떠들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지금도 나는 온통 놀림감이 되어 실컷 조롱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증기선 시베리아호 1904년 1월 21일.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쓰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궁금할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불행한 사람들 중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호놀룰루를 떠난 날 저녁에 나는 왼쪽 발목을 다쳤다. 65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누워만 있었고 어제는 영국인 기자 한 명이 등에 업고 갑판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오늘도 다시 갑판으로 나오게 되었다. 발목을 다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당신에게 편지 쓸 시간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내 선실에는 단 한순간도 방문객이 없는 적이 없었고 대체로 서너 명이 머물렀으며 때로는 그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책 읽을 시간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글자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혼자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의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6번째 날이 무척 기다려진다. 그날쯤이면 발을 갑판에 디뎌보고 목발에 의지해 걷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점은
내 발목을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일 것이다. 당시 나는 약 1미터 정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는데 오른발로 뛰어오른 뒤 왼발로 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왼발이 갑판 바닥이 아니라 둥근 막대기 위에 떨어졌고 발과 막대기가 나란히 놓이는 형국이 되었다. 그 막대기의 지름은 빗자루 자루 정도였다. 그 결과 내 발이 다리 쪽으로 심하게 꺾여버렸다. 발목은 한쪽이 늘어나고 다른 한쪽은 삐는 상처를 입었는데, 즉 안쪽 힘줄은 늘어나면서 찢어졌고 바깥쪽 뼈 길이는 서로 부딪히면서 멍이 들고 신경을 눌렸으며,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나는 약한 발목을 2개나 가지게 되었으며 정말 나이가 들기는 들었나 보다. 양쪽 무릎도 예전에 다쳤었는데 이제는 양쪽 발목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번 발목 부상이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단단한 붕대로 고정하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걷는 시도를 해보기 전까지는 의사조차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증기선 시베리아호 1904년 1월 21일. 당신이 오늘의 나를 보았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절름발이가 되어 목발 2짝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직 발목에 체중을 실을 수는 없지만 요코하마에 도착할 즈음이면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은 목요일이며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다. 적어도 내가 일본에 도착한 뒤 1달 정도는 전쟁이 선포되지 않기를 희망하는데, 그래야 내 발목이 튼튼해질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바람에 몸이 더 지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카드 놀이를 하기로 했으므로 이만 글을 줄이고 다음에 다시 쓰도록 하겠다. 증기선 시베리아호 1904년 1월 23일. 어제는 목발에 의지해 갑판으로 나가 점심 식사를 한 뒤 다시 선실로 돌아와 쉬었다. 오늘은 목발 없이 돌아다니는데 도전해 보았지만 선실에서 갑판까지 이동하는 정도로 아주 조금만 걸었을 뿐이다. 약한 돌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시베리아호는 매우 안정적으로 항해하고 있다. 추신. 돌풍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다. 증기선 시베리아호 1904년 1월 24일. 지금 짐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내일 아침 6시에 요코하마에 도착할 예정이며 발목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제 목발 없이도 걷고는 있지만 매우 느리게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다행히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으니 얼마나 심하게 발목이 꺾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1달 정도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미루어지기를 바란다. 1904년 1월 28일 목요일. 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열차가 흔들리고 있는 데다
객실 내 온도는 섭씨 40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고베로 향하는 급행 열차에 탑승한 상태인데 그곳에서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조선으로 가는 배편을 구할 계획이다. 최종 목적지는 조선의 수도인 서울이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는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월요일에 도착한 뒤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으며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들조차 내가 아직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발목은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나와 같은 배편으로 도착했어야 할 당신의 편지를 몇 번이고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지금까지 한 통도 받지 못했다. 편지가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배편에 실리지 못한 채 뒤처진 것 같다. 1904년 1월 29일. 당신은 오늘 아침 내가 고베에서 급히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어야 할 것이다. 나와 짐을 인력거 3대에 나누어 싣고 인력거꾼들과 함께 나가사키로 가는 급행 열차를 잡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렸다. 고베에서는 3월 3일까지 출항하는 배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가사키에서 운이 좋기를 기대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곳까지는 22시간 동안 열차로 이동해야 했고 침대 칸도 없는 상태였다. 이곳은 날씨가 훨씬 따뜻해졌다. 요코하마 부근은 몹시 추웠었기 때문이다. 오늘 내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았는데 그 바다는 머지않아 당신과 내가 함께 항해할 바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일은 빨라야 5월이 될 것 같다. 여름은 일본에서 보내고 겨울은 인도에서 지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전쟁 소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검열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전보 등의 통신은 모두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모노세키 1904년 2월 3일. 나는 여전히 제물포로 가는 배편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2월 1일 월요일. 나가사키에서 모지까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와서 배표를 샀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거리 풍경 사진 3장을 찍었는데 모지는 요새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몹시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나를 체포하였다. 하루 종일 신문을 받았고 결국 배편을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계속 매우 유감스럽다고만 말했다. 월요일 밤에는 구라쿠라라는 마을로 끌려가 다시 신문 받고 구속되었다. 화요일에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웬 벌금을 내고 카메라는 몰수당했다. 도쿄에 있는 미국 공사에게 전보를 보냈으며 현재 그가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젯밤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일본 신문 기자들의 대표단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 3명의 판사가 참석한 재판소에 요청하여 카메라를 가짜 경매에 붙이도록 한 뒤 직접 입찰해 내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일이 성사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달 6일이나 7일쯤 제물포로 떠날
예정이다. 조선연안북은 선상 1904년 2월 9일. 화요일,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당신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놀랄 것이다. 지금 나는 돛담배의 선장이 되어 있는데 승무원은 영어도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 조선인 3명이고 탑승한 일본인 손님 5명은 영어도 조선어도 하지 못한다. 그중 단 1명만 영어 단어 30 남짓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는 조선 연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해 제물포에 도착할 계획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하겠다. 원래 나는 2월 8일 월요일 게이고 마루호를 타고 제물포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 전날인 2월 6일 토요일 오후 카메라를 돌려봤고 구라쿠라에서 시모노세키로 돌아왔는데 그때 게이고 마루호가 일본 정부에 의해 운항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많은 일본 군함이 해협을 지나 바다로 나갔으며 군인들이 한밤중에 집에서 불려나와 부대로 복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나는 즉시 다른 배편을 찾아 나섰다. 막 출항하려던 작은 증기선을 간신히 잡아탔는데 그 배는 부산으로 가는 배였다. 표는 3등석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곳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배라서 1등석조차도 서양인이 먹을 만한 음식은 전혀 없었으며 잠자리는 갑판밖에 없었다. 작은 보트를 타고 황급히 배에 오르는 바람에 트렁크 하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간신히 건졌다. 일본 해협을 건너는 동안 나 자신도 흠뻑 젖었고 양탄자와 짐도 모두 물에 젖고 말았다. 부산에서는 120톤급 작은 증기선을 다시 탔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가득 찬 데다 짐까지 갑판 위에 높이 쌓여 있었고 제물포로 향하는 배였다. 목포에 도착했을 때는 배가 오른쪽으로 30도나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런 배가 수백 대는 되어야 시베리아호 한 대와 맞먹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모든 승객과 화물이 강제로 배에서 내려야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 배를 징발해버렸기 때문이다. 전날 밤에는 어뢰정 2척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기도 했었다. 결국 오늘 아침 배에서 내린 나는 이 돛담배를 세내고 함께 있던 일본인 승객 5명을 데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여전히 제물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전쟁이 선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제물포에 도착하거나 혹은 손님들을 내려주게 될 군산에 이르기까지는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정말이지 서양인의 말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 심정이다. 겨우 30개 남짓 되는 단어와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1904년 2월 11일 목요일 나는 지금 또 다른 돛담배에 탑승해 있는 상태이며 주변 광경은 갈수록 더욱 장엄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군산을 향해 밤낮을 쉬지 않고 항해하였으며 어제는
황해상에서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바람에 바람을 등진 해안 쪽으로 밀려가고 말았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헤어나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당신이 보았어야 할 것이다. 키를 잡은 사람 한 명과 돛을 조절하는 사람 두 명은 모두 조선인이었고 일본인 네 명은 겁에 질려 있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배멀미를 심하게 하여 무서울 겨를도 없었다. 물론 결국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이 편지를 읽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돛대 하나가 부러지고 키도 망가진 상태에서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군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할 때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다. 그런 다음 어젯밤에 내가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 당신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인 처녀 5명이 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며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사이 남녀 방문객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처녀들은 내 하얀 피부가 아름답다며 이런저런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오늘 아침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발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식사를 하는 동안 군산의 시장, 경찰서장, 지역 유지들이 모두 내 방에 모여 방문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마을의 모든 유지들이 나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서 환호를 보내고 몇 번이고 작별 인사를 외쳤다. 새로 탄 돛담배에는 일본인 선원 5명이 타고 있는데 그중 단 한 명도 영어를 할 줄 모르며 나는 이들과 함께 조선 연안을 따라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랫동안 서양인으로부터 온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거나 병력이 상륙하였다는 등 현지인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제물포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비로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돛담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결코 춥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짐작할 것이다. 땅에는 눈이 쌓여 있으며 북쪽 경사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바닷물이 닿는 곳까지 내려와 있기도 하다. 몸을 따뜻하게 할 만한 난로는 전혀 없었으며 숯불이 몇 개 남아있는 화로 하나만이 유일한 온열 수단이었는데 그것조차 귀중하게 여겨야 할 정도이다. 우리는 물을 구하기 위해 어느 마을에 잠시 정박하였는데 그곳에서 조선인으로부터 122센트를 주고 화로 하나를 샀으며 지금 그 옆에 앉아 있는 중이다. 1904년 2월 13일 토요일. 풍경은 더욱 황야적이고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바다와 육지의 모습을 제외하면 예전처럼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안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40피트에서 60피트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정박해 있는 곳은 수많은 섬과 암초, 여울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인데 제물포 방향으로 흐르는 조수가 바뀔 때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이다. 제물포는 여기서 30리, 즉 7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조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자면 어제 아침 우리가 있던 곳은
온통 바위투성이인 해안가였으며 거센 바람이 황해 전체를 뒤흔들며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반대편에 겨우 피신할 만한 작은 만이 하나 있었지만 물이 빠져 바닥이 온통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40피트나 되는 높이의 조수가 차오르기를 기다려야 했으며 암초 너머로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닻을 내리고 기다렸다. 조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마침내 그 암초도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동안 겪은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배가 무사히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눈보라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속도였으니 그 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일본인 선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선인 선원들보다 훨씬 용감하고 침착하며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전 11시까지 기다렸지만 그때까지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그곳에 그대로 머물면 배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 작은 만을 향해 가자면 거센 파도 속에서 배가 부딪혀 부서질 위험이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돛의 일부만 펼치고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당시 나는 군산을 떠날 때부터 앓던 두통이 점점 심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그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신경 쓸 마음이 없었다.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거품이 이는 물보라 사이로 그곳을 통과할 때 온통 암초와 여울이 드러나 보였는데 그때 나는 외투를 벗고 신발끈을 느슨하게 풀어 놓았다는 점이다. 그때는 카메라를 구해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곳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배 안은 물이 반쯤 차 있었지만 어쨌든 해낸 것이다. 밤새도록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댔는지, 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닷물이 얼어붙을 정도였다. 지금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발목 때문이다. 예전에는 왼발로 오른발을 지탱하며 걸었었지만 이제는 왼발이 오른발보다 훨씬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한 돛담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지 당신도 충분히 알 것이다. 물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다치거나 발목을 삐는 일 없이 잘 견뎌오고 있다. 돛단배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것이다. 돛은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하며 배의 제목도 썩어 있고 늘 어딘가 부서지거나 고장나기 일쑤인데 이런 배로 어떻게 바다를 항해하는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허스트사에서는 내가 길을 잃거나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1904년 2월 15일 월요일. 우리는 정확히 4시간을 기다렸다. 4시간이 지나자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정면에서 강하게 몰아쳤다. 밤새도록 거센 조류와 파도 속에서 떠 있었는데 돛담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머리가 아픈 통증에 나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새벽 4시에는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거친 바다를 피해 정박지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목격한 새벽은 정말 혹독했다. 오전 8시에는 돛을 조금 펼치고 피난할 곳을 찾아 달렸다. 선원들은 본디 거칠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머물게 된 조선의 어촌 마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나와 선원 5명은 그곳에서 일요일과 그날 밤을 보냈는데 남녀노소 약 20명이 오두막 한 방에 빽빽이 들어가 지냈으며 그 방의 바닥 면적은 성인용 더블 침대 하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였다. 서양식 식량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할 수 없이 현지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했다. 내가 무엇이든지 위장에 밀어 넣을 때마다 그 속에 섞인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구역질이 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삼키고 있다. 위장이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마을 중 일부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보는 서양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겼다. 한밤중에 어떤 노인에게 틀니를 보여주었더니 그는 온 집안 사람들을 모두 깨우고 다녔다. 아마도 그 일로 나쁜 꿈이라도 꾼 모양인데 새벽 3시에 내 방에 기어들어와 나를 깨우고는 다시 한번 틀니를 보려고 하였다. 오늘 아침 다시 출항하여 제물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 죽지나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온 땅이 눈으로 덮여 있으며 바람은 또다시 정면에서 불어오고 있다. 돛은 이미 접었고 선원들은 노를 젓고 있는데 만약 바람이 더욱 거세진다면 또다시 피난처를 찾아 달려가야 할 것이다. 정말 이곳 해안은 거칠고 혹독하기 그지없다.